자, 2025년 생활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 운동역학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보시면 운동역학의 내용과 목적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는 매년 나오고 있죠. 굉장히 빈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맞추기도 굉장히 수월하죠. 자, 1번 보기 보시면 운동 기술의 향상 맞죠? 2번 운동 수행 시 힘의 측정 맞죠? 운동역학은 힘을 다루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옳은 설명이고 3번 운동 수행 안전성의 향상 그렇죠. 옳은 설명이고 4번 인체 내 에너지 대사의 측정 인체 내 에너지 대사의 측정은 운동 생리학에 더 가까운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보기에서 설명하는 동작 분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보기 보시면 동작을 측정하거나 계산하지 않는 비수치적 방법으로 지도자의 시각적 관찰로 움직임의 오류를 찾아 운동기술 향상을 도모한다. 여기 보기에서 설명하는 동작 분석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지만 분석자의 역량이나 시간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정성적 분석 방법에 해당을 하죠. 1번 정량적 자료로 분석한다. 아니죠. 수치화하고 막 이런 게 아니죠. 객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는 그러한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2번 현장에서 즉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죠. 현장에서 즉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3번 지도자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렇죠. 이제 주관적인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4번 분석의 결과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그렇죠. 지도자의 시각적인 관찰과 이제 판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3번 운동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선 운동은 병진 운동의 한 종류이다. 그렇죠. 2번 곡선 운동은 회전 운동에 포함되는 운동이다. 곡선 운동은 직선 운동에 포함되는 운동이죠. 옳지 않은 설명이죠. 3번 병진 운동은 직선 운동과 곡선 운동 모두를 말한다. 그렇죠. 4번 복합 운동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혼합된 운동이다. 그렇죠. 옳은 설명입니다. 2번 곡선 운동은 회전 운동이 아니라 선 운동에 포함되는 운동이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4번 운동역학 사슬 키네틱 체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힘의 적용 대상이 연결된 일련의 사슬고리이다. 그렇죠. 옳은 설명이고 2번 사슬에 있는 연결 동작은 힘 전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영향을 미치죠. 3번 다친형 운동역학 사슬은 기능적이며 스포츠에 특화될 수 있다. 그렇죠. CKC라고 하는 이 다친형 운동역학 사슬은 인체의 원위부인 손이나 발이 바닥이나 벽에 닿아서 고정된 상태에서 몸통이 움직이는 형태의 운동으로 스쿼트나 런지, 팔굽혀펴기, 풀업 뭐 이러한 동작들이 있죠. 그래서 3번은 옳은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4번 열린형 운동역학 사슬 OKC 운동에는
스쿼트, 팔굽혀펴기와 같은 동작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열린 사슬 형태의 운동인 오픈 키네틱 체인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운동은 원위부라고 할 수 있는 손이나 발이, 그러니까 손이나 발이 우리 몸에서 멀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를 사용해서 원위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원위부에 해당하는 손이나 발이 공중부양된 상태에 있는 형태에서의 운동이 오픈 키네틱 체인 엑서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OKC 운동은 벤치프레스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팔굽혀펴기가 아니라. 그리고 레그 익스텐션이나 레그 컬, 이러한 형태의 운동이 OKC 운동에 해당이 되죠. 때문에 4번의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신체에 작용하는 역학적 부하에 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다능력. 전다능력은 조직의 장축을 따라 대칭으로 가해지는 힘이다. 아니죠. 전다능력은 신체나 물체의 단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이 그 단면적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단위 면적당 수평력으로 표현이 된다. 즉, 조직의 단면을 따라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해야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2번, 인장응력. 두 힘이 서로 멀어지게끔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을 말한다. 옳은 설명이죠. 3번, 압축응력. 반대쪽의 두 힘이 서로 향하는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을 말한다. 옳은 설명이고, 4번, 휨. 휨은 축에서 벗어나는 두 힘이 가해져 한쪽에서 인장응력, 다른 한쪽에서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힘이다.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1번이 되겠네요. 5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6번, 보기에서 내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자, 보기를 보면 기억, 다이빙 동작에서 작용하는 중력. 다이빙 동작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봐야겠죠. 외력으로 봐야 돼요. 외력. 니은, 높이뛰기의 도약 동작에서 선수가 발휘한 힘. 이 부분은 내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인체 내부에서 발생한 힘이기 때문에 내력으로 볼 수가 있죠. 디귿,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거는 내력으로 볼 수가 없겠죠. 리을, 내력만으로 인체 전체의 위치는 이동할 수가 없다. 그렇죠. 내력만으로는 인체 전체의 위치는 이동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내력과 외력의 그 전반적인 도움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리을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내력에 대한 옳은 설명은 니은, 리을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7번, 보기에서 제시한 A 학생의 항속 구간 평균 보행 속도는 어떻게 되냐? 단,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기 보시면 A 학생이 총 30m의 직선 구간을 걸었을 때 가속과 감속 구간 각 5m씩 총 10m를 제외한 항속 구간에서의 스텝 수는 25회였고 16초간 소요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평균 보행 속도를 구하려면 우리 그 속도를 구하는 공식 하면 어떻게 되죠? 속도는 변위 나누기 시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속도는 변위를 구해야 되니까 처음에 30m 빼기 변한 위치 어디까지? 10m. 10m를 해줘야겠죠. 30m 빼기 10m 이렇게 변위를 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16초가 걸렸죠. 그렇게 했을 경우는 20 나누기 시간 16초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25m/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8번 각 가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전하는 물체의 각 가속도가 0이 되면 물체는 멈추게 된다. 아니죠. 회전하는 물체의 각 가속도가 0이 되면 물체의 각속도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회전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0이 된다고 해서 멈추게 되는 게 아니죠. 이 각 가속도에 있어서는 0이 된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2번 각 가속도는 각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렇죠. 옳은 설명이고 3번 처음 각속도가 30도/s에서 6초 후에 90도/s로 변화했을 때 평균 각 가속도는 10도/s의 제곱이다. 각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각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마지막 각속도 빼기 처음 각속도 나누기 소요시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90 빼기 30 나누기 6은 10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바른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 각속도가 양의 방향으로 선형적인 증가를 할 때 각 가속도는 일정한 양의 값을 가진다. 그렇죠.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9번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착지 전략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자, 보기 그림 보시면 그림은 기계 체조 선수가 경기 중 각 1회의 뻣뻣한 착지와 니은 부드러운 착지를 수행하였을 때 착지 구간에서 시간에 따른 수직 힘의 변화를 나타낸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1번 기역과 니은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동일하다. 그렇죠. 2번 기역의 경우 신체에 작용하는 수직 충격력이 더 크다. 그렇죠. 3번 기역의 경우 신체에 작용하는 수직 충격량이 더 크다. 착지 전략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수직 충격량과 착지 직전의 무게중심의 속도는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은 동일하지만 기역의 경우 뻣뻣한 착지를 하며 착지 구간에서 작용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신체에 작용하는 수직 충격력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충격량이 아니라 충격력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됩니다. 4번 착지 직전의 무게중심의 속도는 기역과 니은 모두 동일하다. 그렇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 보기에서 임팩트 직후 골프공의 선속도는 어떻게 되냐? 선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기 보시면 골프 클럽의 질량은 600g이고 골프공의 질량은 40g이다. 스윙 시 클럽의 임팩트 직전의 선속도는 50m/s이고 임팩트 직후 선속도는 45m/s이다. 외부에서 따로 작용하는 힘은 없고 운동량이 손실 없이 정확하게 전달됨을 가정한다. 자, 이거를 이제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바꿔보면 골프 클럽의 질량 600g은 0.6kg이 되고 골프공의 질량 40g은 0.04kg이 되죠. 임팩트 직전 클럽의 선속도는 50m/s이고 임팩트 직후 클럽의 선속도는 45m/s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임팩트 전의 총 운동량은 임팩트 후의 총 운동량과 같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클럽은 공을 치기 직전 속도가 50m/s였고 공하고 부딪힌 후에는 속도가 45m/s로 줄었죠. 운동량은 무게 곱하기 속도로 계산을 하는데 충돌 전과 후 전체 운동량이 같아야 됩니다. 때문에 충돌 전 클럽의 운동량은 0.6 곱하기 50m/s는 30이 되는 거고 충돌 후 클럽의 운동량은 0.6 곱하기 45m/s는 27이 되는 거죠. 클럽이 3만큼의 운동량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없어진 3만큼을 골프공이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운동량은 무게 곱하기 속도로 구할 수가 있죠. 속도는 운동량 나누기 무게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3 나누기 0.04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75m/s가 됩니다. 임팩트 직후 골프공의 선속도는 75m/s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